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1969년 11월 8일 김영삼 의원이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이 바로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 이듬해 1월에는 김대중 의원이, 2월에는 이철승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로는 파격적인 40대였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치인의 연령은 내려가기보다 올라갔습니다. 40대의 패기만만한 정치인의 대선이나 큰 선거 도전도 되레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차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대선 도전에 나선다고 하고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젊어져야 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욕심내자면 30대 장관, 40대 총리를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 참신한 발상과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의 도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더 젊어지고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6명 더 늘어서 나흘 연속 세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달대로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유효성이 90% 이상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 이후 접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 대신 결과를 30분 안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식약처가 공식 승인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로나 브리핑, 오늘도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애청자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주저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동찬 기자에게 질문 드리고 상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2차, 3차 유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 네, 일단 우리 국내 확진자 146명, 나흘 연속 세 자리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평균 1일 환자 수가 99.7명. 99.7? 네. 근데 그 전주는 88.4명이니까 약간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를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1.5단계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7개 시설에서 48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냥 해본 건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제 계속 지속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도 조금 의아한 게 학자들이 다 의아해요.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에 20만 명이 진단됐고 하루에. 뭐 유럽에서 지금 최고치입니다. 네. 뭐 프랑스, 독일 뭐 하루에 몇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100여 명, 뭐 설명 200명 된다고 하더라도 적죠.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늘었습니다. 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한 300명, 홋카이도 한 150명 그래서 전국 500명이 늘었는데 일본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하면 대단히 적은 거죠. 지금 동아시아가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이 유럽, 미국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상당히 잘 컨트롤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혹은 일본, 이 동아시아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건데 이 코로나19가 혹시 동아시아에서는 조금 약하게
유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저기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개념은 확진 환자보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확 이게 도화선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까 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아니고요. 어떤 네. 분의 주장에 의하면 진단을 적게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는 없고 네. 이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유효성이 굉장히 높더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그 소장이 한 70%만 넘는 유효성을 갖고 있는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90%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 독감 백신의 그런 유효성이 한 60% 높게 잡아서 60%라고 본다면 상당히 놀라운 효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11월 셋째 주에는 미국 FDA에 긴급 임상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11월 셋째 주면 이제 뭐 허가가 난다면 미국에서는 올해 12월 말부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 현재까지 파이자가 공개한 데이터는 중간 결과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세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사실 코로나19 백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사망하는 율이 훨씬 적어지길 바라는 건데 네. 근데 55세 이하에서 젊은 층에서는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명률이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안 걸리는 효과보다 65세 이상 고위험층이 맞아서 안 걸리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사를 이거 2번 맞아야 되는데 2번 맞은 이후에 과연 얼마나 내가 안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물론 지금 중간 결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수치는 하지만 좀 더 최종 결과를 지켜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번 맞고 평생 안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이게 확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번 파이자가 올해에 5천만 투여분 그런데 이제 2번 맞아야 되니까 그럼 2,500만 명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건 그 중에는 없어요? 네. 미국 뭐 자국민 우선이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 우선이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가 우선인데 우리는 그 세 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3억 회 투여분을 생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7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자국민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나라 말고도 지금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주문이 들어간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내년도 쉽지 않아요?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돈 좀 더 주면 안 돼요? 뭐 그런 전략 해야겠죠. 정부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전략 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이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들 지금 효과가 좋은 다른 데서 개발하는 백신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미리미리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들을 정부가 좀 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근데 뉴스 보니까 화이자 CEO가 백신 개발 발표하던 날 주식을 팔아서 네. 큰 차익을 남겼다는데 이거 네, 뭔가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것도 상당히 논란인데 사실 이제 보냐면 코로나19라서 처음 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 FDA는 그 전에 중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중간 발표라는 건 되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과라서 네. 이것의 최종 승인 기관이 중간 발표를 허용하는 것은 원래 바람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파이자의 CEO가 이
이 성명이 발표되는 날 파이자 주식이 한 15% 올랐는데 그 정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억 억 원어치 넘게 차익. 주식을 매도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뭐 주식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저는 이제 더 포커싱을 맞추는데 네. 아무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끄럽지는 않은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영하 70도 이하에서 뭐 보관 유통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RNA 백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고 공정이 유지되는 건데 이거는 영하 70도에서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냉장 보관 2에서 8도 정도에서 5일 정도는 보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봤더니 우리나라는 가능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독감 백신 때문에 콜드체인 문제 부각되기는 우리나라는 가능하고 근데 상당수 저개발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우선 공급돼야 되는 저개발 국가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몫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전문가들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른바 영하 70도 이하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는 시설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시설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국제백신연구소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으로 나올 때는 영하 70도가 아니라 미국 모더나 제품도 영하 70도에서 영하 20도로 조금 완화됐거든요. 이 파이자 제품도 영하 20도 정도까지 아마 완화된 상태로 시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은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8429번 쓰시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종류의 백신이 임상시험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나 하고 있고 이노비오라는 그다음에 세브란스 중심으로 제넥신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려면 확진자가 많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확진 환자 수 자체가 없어서 내년 말에나 가능할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참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으로요. 네. 허진영 님이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가 이제 코로나에 덜 감염된다 그러니까 김치 때문 아닌가라는 문자 주셨고 신성환 님은 마스크 덕분이죠.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현재 가장 확실한 백신이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제가 백신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드릴게요.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감염병에 대해서 마스크는 1차적으로 백신 역할을 한다. 이게 백신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부에 오겠습니다. 뉴스 브런치 진행합니다. 뉴스완의 김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SBS 고정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첫 통화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네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30분 정도 전에 아마 속보가 뜬 걸로 봤는데 네. 뭐 얘기는 그런 얘기 하겠죠. 일단 축하한다. 네. 한미 동맹 잘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현안들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나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 있습니다. 다 짐작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살 이쪽으로. 짐작되는 이야기지만 또 뉴스입니다. 아유, 네. 정리 잘하셨어요. 네. 두 분 단풍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네, 좋아합니다. 봤어요? 금년에? 길 가다가 보이는 거 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저 등산복 입고 단풍 보러 갈 나이는 아니죠, 두 분이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 단풍 구경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도 했어요? 보러 가기도 했어요?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산에? 뒷산 가려고요. 뒷산? 네. 뒷산은 뭐예요? 서울에 뒷산이 있어요? 서울에 산이 많으니까 예, 북한산? 아니요. 북한산보다 낮은 서대문구에 있는 작은 산에 가려고. 안산? 예, 안산, 무악산이라고 하죠. 예. 안산 많이 다니던데? 네, 아, 거기 그쪽이시구나. 우리 김연경 기자는. 전 계획이 없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빡빡하게 산다는 느낌이 고정현 기자가 얘기할 때 확 들었어요. 요즘 산에 많이 다닌대요. 네, 근데 저는 산을 잘 못 타요. 내려오는 것도 좀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예, 잘 못 가는데 낮은 뒷산이라도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둘레길이 요즘에 많이 네,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좋죠. 둘레길도 참 좋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조그마한 공원도 네, 단풍이 확 맞아요. 들어있어요. 예, 자, 트럼프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는 선거 얘기만이 아니고요. 본인의 이 스타일은 네, 야,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70일 좀 남았는데 네, 안보수장 네. 바꿔버렸어요.
바꿨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일단 트위터로 경질을 딱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뭐 국가 핵 전략 담당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도 경질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도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의도. 일단 선거 내가 안 졌잖아. 그리고 나 아직 힘 있어. 나 아직 대통령이야.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수장을 바꾸게 되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불안한데? 이런 혼란을 불안과 함께 유도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구관이 명관이야. 이런 걸 좀 굳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난 대통령이야 라는 것을 누가 아니래요? 아니 이제 당선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힘의 집결 효과. 그러면서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권력이 누수가 되고 이제 정권 말에는 그런 게 좀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얘기했듯이 이 길을 이끌어가겠어. 선거 불복하겠어. 이런 것도 다 내비치는 그런 액션으로 보여요. 근데 뭐 두꺼운 파카 입고 있으면 봄이 안 옵니까? 예. 그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걸 뒤끝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꼬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꼬장 키운다고? 그렇죠. 야, 심각한 꼬장인데. 근데 이게 오히려 위험한 레임덕일 수 있다라는 지적은 그렇죠.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군사행동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는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군사행동을 물리적으로 하기는 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아주 이양하기 직전에 1월에 이란에 대해서 사이버 그 공격을 지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바마가 그 집권하기 전에 뭐 그런 정도의 혼란을 약간 좀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뭐 제재를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정도 해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전쟁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준비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70일 그런 남았는데 불안을 초래를 하는 거죠. 불안을 초래해서 다음 집권할 사람들에게도 짐을 안기고 본인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좋지 않겠어.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4년 내내 불안하게 했으면 이제 좀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거들고 나서는 건 정말 실망이 돼. 예상이 됐어요, 저는.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은 줄을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퍼 잘리는 거 보고 이러면은 내가 계속 부통령은 못 자르는데. 부통령은 못 자르고요. 예. 근데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은 갈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2024년에 대선에 나오려고 공화당에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배신자 그러면 예전에는 트럼프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공화당에서 900파운드짜리 고릴라로 불려요. 그러니까 고릴라. 900파운드짜리 고릴라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인물로 뽑히는데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표도 상당히 끌어갔잖아요. 그 표심이 트럼프에게 있는데 트럼프에게 배신자? 그러면 내가 2024년에 출마할 때 이 표 놓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실하게 딱 편을 들고 나서는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현실적인 평가는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4년 동안이면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맞습니다. 트럼프 미라지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지금 측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저는 어려울 있거든요.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 게 일단 2024년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번에 졌다는 걸 승인한 거잖아요. 일단 집은 좀 비워주고 네. 방은 좀 빼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정치권은 어떻게 봐요? 정치권이요? 네.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보다가 근데 네. 이제 뭐 조 바이든이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나니까 대선 주자인 중에 어떤 분이 내가 그 사람이랑 닮았거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다네. 서로 이제 정치권 인사에서 누가 이제 닮았냐, 누가 여기 조 바이든 대통령 인맥을 뭐 맞냐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친하, 내가 이 사람과 전화해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바이든 생각이 인맥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예. 그래서 DJ. 예.
그렇죠. 박지원 이런 라인 정도 있는데 DJ 예.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렇죠. 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쪽 인맥은 좀 있겠죠. 예, 뭐 너무 근데 옛날이라서 예, 지금까지 그 인맥이 살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은 없대요? 자랑 안 해요? 자랑은 아직 말은 아끼고 있고요. 예. 없는가 보다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 있는지 없는지. 아니 있으면 자랑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제 대표들께서 그렇게 막 인맥 자랑을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 둘 다 아니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듣기에 따라 요즘 이제 대선 행보한다고 하는 총리도 네. 내가 사실은 이 포용하는 음. 바이든 스타일의 정치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아요. 얘기하신다 그러대? 예. 포용과 통합의 정치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좋죠. 네. 자 뜨거운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네. 저는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등이다. 예. 전 좀 개인적으로 창피합니다. 이 찬반을 떠나서 반응이 어때요? 맞습니다. 이 정치권도 충격을 받은 충격받았어요? 부분이고 사실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사실 이게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 아마추어가 1등을 한 쪽이라서 이게 사실 여야를 떠나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둘 다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직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서 뭐 좀 천천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와서 2등을 하고 1등을 한 게 아니라 직전까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3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순간에 역전을 해서 1등이 된 거라서 굉장히 좀 여야 정치권 전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돈가루 놓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1등 나온 조사는 한길 리서치에서 한 조사인데 쿠키 뉴스의 의뢰로 네. 한길 한길 리서치가 리서치가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라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그렇죠. 기관이 이른바 장난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1등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조금 이게 무작정 다 받아들이긴 안 된다. 이 여론조사를 다다음 여론조사를 그럼요. 좀 보고 판단하자.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ARS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ARS는 이제 기계음이잖아요. 우리 기계가 전화가 오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응답을 했다. 기계가 물어봄에도 응답을 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이 현 정치권, 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뭔가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의사를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지금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추미애 장관이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세게 하시대요. 정말 어제 세게 하더라고요. 이제 네.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이 됐는데 네. 어제는 뭐 이제 노골적으로 폭발을 했다라고 봐도 네. 사실 어제 이제 예결특위 이제 예산 심사하는 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는데 그냥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사퇴하고 정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용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확실하게 키워주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기자들 사이 좀 공유하죠. 그렇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은 이렇게 하더라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뭔가 일처리를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노골적으로 계속 비판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대선 지지율 1위까지 오른 측면이 다분하죠. 예,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키워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사람 때리지 말란 말이야. 막 그런 거 같죠? 예. 그러니까 사실 올 초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금기시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해서 뭐 서로는 이제 의원이 그만둬라라고 얘기할 때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또 저러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라고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옛날에 이제 올 초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만큼 커버렸네요. 그러네. 8603번 쓰시는 분이 문자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포함한 것이 잘못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은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하면 자기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내가 이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겠다. 예. 이게 사실 모두 다 이게 정치에 나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여론조사 기관들도 대놓고 그냥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걸 좀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추미애 장관은 전략이 있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략, 계속 때리기가 그냥 하나의 전략이라면 조금 바꾸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도 들어요. 정치인의 은행을 볼 때 네. 모든 걸 전략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평소 캐릭터일 수도 있고 네,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네. 시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된 전략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현대자동차가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인수를 검토한다는데 네. 뭐 하는 회사예요? 로봇 회사예요. 로봇? 예, 로봇인데 그냥 뭐 우리가 산업용 로봇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걸어요. 두 발로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생물 같아요. 제가 만났던 로봇들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로봇을 만났다 그래요? 봤던 로봇이 아니고? 저는 인격을 좀 부여하고 있어요. 벌써? 예, 그래서 한 연구실에 갔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봇인데 걔를 살짝 밀었다가 걔가 탄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잘 일어나고 잘 안 넘어진다 해서 살짝 밀었는데 진짜 넘어질 뻔하고 연구실에 뼈를 묻을 뻔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왜 미는 거랑 얘기를 했냐면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애들은 네 발이나 두 발로 막 빨리 걷거나 뛰기도 해요. 계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람이 막 일부러 발로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대단히 괜찮은 기능을 가진 로봇인데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글이 처음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구글이 생각하는 것은 가정용 좀 로봇을 생각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로봇들은 군사용 뭐 전쟁에도 투입할 수 있고 이런 용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어서 윤리적 충돌이 좀 있었고 그래서 구글이 매물로 내놔가지고 소프트뱅크가 샀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일본에? 다시 네. 소프트뱅크에도 페퍼라는 귀여운 로봇이 하나 있죠. 네. 그 노인들도 돌볼 수 있고 접객도 할 수 있는 바퀴 달린 그런 애가 있는데 역시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놨는데 이거를 현대차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왜 검토해요? 필요해요? 그게 이제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요. 이제 자동차 하면은 기술이 뭐 더 없을 것 같잖아요. 더 빠르게 뭐 더 네. 조용히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첨단 기술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혼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도요타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로봇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미래소년 코난 혹시 기억하시는지? 알죠. 고정희 기자도 알아요? 네. 네. 세대가 달라가지고. 예. 근데 코난에 보면은 왜 포비랑 코난이 타고 있는 로봇 있잖아요. 그 모빌리티 코난에 로봇이 나와요? 로봇이 좀 되게 구형이기는 한데 걔네들이 타고서 이렇게 조정해서 움직여서 가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봇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로봇이 갖고 있는 AI 기술, 그다음 기계공학적인 어떤 기술 이거를 현대차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어떤 변화, 큰 변화를 주도할 모빌리티의 혁신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까지 가긴 어렵다라는 게 지금의 전문가들의 좀 평가기는 하고요.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자동차 얘기도 있어요. 회사들이 요즘은 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네. 뭐는 변화를 네네.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셨겠지만 드론 택시 운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라잉카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다른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모빌리티 혁신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자리매김을 하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의선 이제 현대차 회장이 작년에 이제 우리 현대차는 자동차 비율을 50% 그다음에 도심항공기 30% 로봇을 한 20%로 하는 맞아요. 이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그 일환의 하나로서 이거 네. 인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신기술, 신성장 동력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무언가 차만 만든 회사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네, 거를 이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뭐야 우리한테 지금 광고도 안 주는데 홍보만 잔뜩 해주고 있네. 하다 보니까.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혼다랑 도요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혼다랑 도요타도 다 로봇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34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여자 패널분 누구신지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게 말씀도 신뢰가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뉴스완의 네. 김윤경 기자입니다. 아, 뉴스완. 원. 네. 이거 안 고쳐지네. 뉴스원의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참 바꿔 쓰기가 참 애매한 거라서 네. 7771번 쓰시는 분이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단어가 좀 찾으면 좋겠어요. 8886번 쓰시는 분은 모빌리티가 뭡니까 예 영어를 잘 몰라 예 하셨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짧게. 그러니까 이동수단이자 그러니까 모든 너무 짧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시지 않나요? 이동할 수도 있고 배송할 수도 있고 뭔가 움직이는 수단인데 그게 우리를 어디로 목적지로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서비스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혁신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동 수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과 관련된 네트워크, 네. 뭐 소프트웨어, 네. 뭐 있잖아요. 그 저 뭐죠? 자율주행 같은 네. 이런 거에 다 포괄해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예. 개념을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해야 되는데 빨리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통화 저 국민의힘, 네. 정의당 두루두루 다 하자고 하던데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한 지 한 1년 됐는데 이렇게 네.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보자는 거 굉장히 처음 보는 민주당도 거죠. 오케이 했어요? 민주당도 뭐 거의 오케이 하고 이낙연 대표가 당론으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어저께 이제 얘기를 그동안 왜 했습니다. 미정미정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산업계 반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잉 처벌하는 게 노동계에서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게 법의 핵심이거든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형사처벌로 예.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사고가 나는 걸 방지했다라는 걸 증명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산업계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무슨 이게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까지 하는 건 너무 과잉 처벌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아서 섣불리 이제 하지 못했던 당론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분위기가 21대 국회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이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전 정의당이 굉장히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민주당의 그늘을 벗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좋겠어요. 네. 근데 고정희 기자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형사처벌을 묻는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느낌이 확 다른데 그죠? 맞습니다.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 좀 과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7년 전에 이 법이 이제 처음 역공을 만들었을 취하시네. 때 이름이 네. 기업살인처벌법이었거든요. 아, 살인 단어를 예, 썼군요. 굉장히 이제 사실 반발하는 쪽에서 그런 네. 얘기들 많이 써요. 법안 이름 자체가 이거 마칠랍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뉴스브런치 김영경 기자, 고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3부에 오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할 말을 하는 방송 이철의 정치쇼. 정치쇼 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제가 쓴 책입니다. 책. 제가 쓴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키포인트는 재미입니다. 재미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뭐든 상관없고요. 보내주시면 5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해서 보내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은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제 상관없습니다. 재미있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PD가 고를 테니까요. PD가 재미를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전지적 기자 시점 진행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 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미리 들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야야, 니네 눈 좋아하니? 하얼빈 장첸이다 야.
라임, 옵티머스. 어디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으로 사기치니? 거기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내 돈 불어나기 전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알겠어? 아유, 우리 장 사장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박 사장님도 모신 적이 있는 기택이 아빠 송강호입니다. 펀드 그리고 투자라는 게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 한 회사의 총수, 또는 고독한 한 투자자와 매일 아침 이 길을 떠난다. 이건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아직 시끌시끌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박 사장님,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죠. 예, 사랑이라고 봐야지. 안녕하십니까. 그것까지 알려주마의 김상중하입니다.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다들 들어본 바로 그 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널리 알려진 사기극인 만큼 사모펀드 시장이 죽을 쓰고 있을 것 같지만 시장 규모가 굳건하다고 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 도대체 왜 사모펀드 시장은 여전히 확장세인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쓰여물단 사모펀드는 개인보다도 기관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난리가 났어도 초저금리 상태에선 사모펀드만이 암녀의 에너지라고 생각한 이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보자 알파고, 두고 보자 라임, 옵티머스.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바둑은 복귀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모펀드 시장도 그 진통을 겪었으니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기극을 복귀해서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겠죠. 사모펀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커가는 게 좋은 건지 알파고는 모를 것 같은데 김준일 기자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개그맨 안윤상 씨의 성대모사는 예술이죠. 저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다 섭외가 됐나 저분들이. 이분이 또 원고대로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애드립을 팍 붙이는데 예. 그 박 사장의 오늘 나왔던 멘트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봐야지 하는 거. 송강호. 송강호 다음에. 송강호 다음에 저기 이선균 씨. 그치. 예. 그 멘트는 원래 원고에 없던 거예요. 그래요? 본인 직접 붙였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다 보고 이 맥락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본인이 애드립을 하는 거니까 존경합니다, 진짜. 네. 천재예요, 천재. 예. 성대모사 천재. 맛있는 밥이나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저도 같이 좀 네, 꼽사리로. 좋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게 이제 펀드인데, 사모펀드인데 워낙 시끄러우면 예. 사람들이 다 손살이 치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위축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15년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었으면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기준으로 사모펀드 설정액이 200조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공모펀드는 22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조금 더 많지만 많았네. 비슷비슷했다.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공모펀드는 221조에서 237조가 됐으니까 고만고만한 얼마 거예요. 안 사실. 늘었네. 얼마 안 늘었어요. 네. 사모펀드는 200조에서 412조.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이 다 사모펀드로 몰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 네.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회사, 이제 전문 사모 운용사라고 하는데 2015년에 20개였어요. 근데 2019년에 217개로 10배가 늘어납니다. 11배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름을 들어본 아까 전에 옵티머스, 라임 이런 데가 이제 사고를 쳤죠. 그래서 지금 환매 중단 금액이라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환매 중단 금액이 라임이 1조 5천억 원, 옵티머스 5천억 원. 그 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DLS, DLF 이런 게 있어요. 이게 8,200억 원. 디스커버리 700억 원, 이탈리아 헬스케어 1,600억 해가지고 한 3조 원 이상이 지금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다. 사람들 시중에 돈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물론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가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지금 아까 41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에. 네. 지금 430조 원 정도입니다. 429조 원. 네. 늘었어요. 몇 천억 조 이러니까 실감이 안 되긴 합니다만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부자들은 많고 왜 제 주머니에 정말. 돈이 이렇게 없을까요? 아, 진짜 의문의 일패네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기관이에요. 기관. 예, 기관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규제가 좀 있을 때는 최소 투자 금액이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으로 낮춘 거예요. 1억 원 낮추니까 2015년에? 예, 2015년에 낮추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된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저금리 시대에 가장 돈 되는 게 사모펀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비중이 올라간 게 한 7%, 8%.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기관들과 아니면은 큰 뭐 개미 투자자 중에서도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자기가 굴리는 돈이 뭐 이를테면은 뭐 몇백억 원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모펀드를 했던 거죠. 저도 예. 부지런히 방송 출연료 모아가지고 펀드 해볼까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예, 사모님이 지금 하신다면서요. 우리 집은 줄이니 예,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아마 좀 손해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봤대요. 어떻게 하세요? 예? 첫 보면 알죠. 주린이들이 이 장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좀 털리고 나오면 이제 멘탈 붕괴가 오죠. 일반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투자했던 분들 중에 손해 많이 봤을 거요? 정말 한숨 나옵니다. 진짜 이건 이분들은 피눈물이 일단 날 거예요. 맞아, 지금 맞아. 최근에 옵티머스 일단 말씀드린 옵티머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5천억 원 정도가 환매 중단이 됐는데 3일 회계법인이 실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어디다 투자를 했고 얼마나 지금 손실을 받는지. 그런데 지금 46개 펀드 설정 금액이 5,146억 원인데 이 중에서 예상 환수율이 7.8%에서 최대 15.2%. 5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환수대 가능한 게 400억에서 780억. 그 나머지는 다 날린 거예요? 나머지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4천억 원 이상이 4천억에서 4,500억 원이 지금 다 날아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멀쩡한 돈이 어디 가버리나? 그러니까 뭐 이제 잘못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먹고, 지들 때 해먹고. 해먹은 거는 더 추적해봐야 되는데 돈이 비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해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부실채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뭐냐면은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아니면 공모펀드를 하지 왜 사모펀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를테면은 소문으로 이게 요것만 해결되면은 주가가 팍 뜬다. 뭐 이런 거에 뭐 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데 했는데 규제로 뭐 진행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원래 사모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막 무슨 적금 상품 팔듯이 막 이건 뭐 사보세요 하고 거기서는 수수료나 뭐 실적이 쌓이니까 그렇게 팔아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이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몰린 거고 뭐 개그맨 김한석 씨는 8억을 라임에 투자했는데 95% 손실 봤답니다. 그러니까 7억 8천만 원, 뭐 7억 7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피눈물 나죠, 이런 분들. 그러겠네요. 예. 9282번 쓰시는 분도 문자를 주셨는데 어제 8시 뉴스에 8뉴스에 전재산 1억 넣은 비정규직 50대 피해자가 나오더군요. 라임 피해자인데 1억 넣고 1,600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1,600만 원이겠죠? 정권사 직원 말 믿고 투자했다가 그렇게 됐다던데 하시는데 제 친구도 이번 건은 아닙니다만 그 파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믿을 만하다고 해보라고 했는데 거의 다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면 안 되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줄 징계를 하고 있어요. 증권사 뭐 은행들 이제 줄 징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하나은행이 또 규정을 어기고 지금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징계를 하겠다 금감원 했는데 지금 이 증권사하고 은행들은 행정소송하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 지켰다라는 거고 오히려 금감원이 제대로 이렇게 감독 안 하고 이러다가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징계가 과하다. 이 정도까지 갈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징계가 뭐 이제 여러 개가 있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책 경고 이상이면은 이게 금융사에 3년에서 5년간 취업을 못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증권사 CEO들한테 지금 문책 경고 이상이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취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 행정소송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여기서 서로 지금 누가 잘못했냐 지금 따지고 금융위와 금감원과 증권사와 이런 데들이 지금 서로 좀 책임을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손실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펀드를 찾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자,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시중에 돈이 많고요. 일단 저금리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시작된 이래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냐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역대급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리고 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채권 뭐 이런 거 뭐 보면은 수익률이 뭐 무슨 뭐 1%도 안 됩니다. 1년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4% 준다. 뭐 안정적으로 3% 준다. 아니면 뭐 잘만 하면 10% 준다. 이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몰려갔던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자체가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 이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니까 실제 수익률이 높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사기만 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떤 돈들이 몰렸던 것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니 거죠. 그 뭐 1%를 주든 뭐 0.1%를 주든 90몇 프로 손실 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90몇 프로 손실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냐면 지금 이제 시스템이 금융위가 있고 금감원이 있어요. 네. 금융위는 금감원은 지도 감독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은 지도 감독을 하면서 또 뭘 하냐? 금융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도 이를테면 론스타 같은 글로벌 헤지펀드 뭐 이런 거 만들어 보자. 헤지펀드가 사모펀드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보자 해서 규제로 완화를 했어요. 그게 금융위가 주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규제를 또 규제 감독을 강화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금융위가 내가 이거를 다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서 또 감독을 강하게 금융감독원에 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금융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금융위를 없애버리고 금감원만 남기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 개를 뭐 이렇게 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나왔고 한 10년 됐어요. 그 얘기가. 근데 이번을 계기로 더 이제 사모펀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얘기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얘기가 되네. 그나저나 사모펀드를 잘해서 돈들이 많이 길로 가잖아요. 잘해서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이쪽으로 돈이 가는 게? 돈에는 국적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돈이 되느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 이쪽으로도 흘러갑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게 사모펀드 일종의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벤처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20개 투자해서 하나만 터지면은 나머지 19개 자본 잠식당해도 이거로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돈줄이다 사모펀드가 그런 얘기들은 나오기는 해요. 그럼 뭐 물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사냥을 많이 합니다. M&A. M&A를 많이 하고 뭐 조국 사태 때 이제 그때 뭐 코링크 피도 결국은 이제 뭐 기업을 먹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날려면은 기업 사냥을 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잘 이제 수익이 나기가 힘든 거예요. 일반적인 채권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론스타 먹튀 뭐 이런 것도 다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일련의 이제 그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뭐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냉정하게 돈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을 자꾸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좀 묶어야 돈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은 글로벌하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분들은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규제 없이 이미 다 해가지고 국내에 와서 다 이를테면 옛날 소버린 뭐 이런 거 기억하시 SK 이제 공격한 소버린이라든지 이런 데들 와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도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2015년에 이게 규제 완화가 된 거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게 국뽕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나 키워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주식 헤지펀드에 삼성전자 이런 거 키워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이 약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 안 되면서 이 사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죠?
대책이 필요하죠.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미 사실은 이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대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대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용사 내부 통제 강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부실 운용사 적극 퇴출, 뭐 이런 거. 그리고 쪼개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49명 이하로 사모펀드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공모펀드가 돼가지고 금감원에 신고도 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라임처럼 크기가 커지면은 그 사모펀드를 운용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자펀드라고 해가지고 100개, 200개를 49명씩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기 못하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5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제 책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PD와 작가가 정했습니다. 한 분씩 제가 읽어볼게요. 3308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 책 받고 싶어요. 저희 둘째 딸이 요즘 독서에 빠졌는데 소장님 책 읽혀서 영재로 키우고 싶어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철이 소장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참 좋긴 합니다만 자신 없네요. 어쨌든 당첨은 되셨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죠. 예, 7714님 소장님이 쓰신 책은 재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재미가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맛. 재미와 의미. 제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군요. 그것도 맛이잖아요. 재미는 없는 걸로 일단. 예. 아니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8557번 쓰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우리 집 냉장고에 딸기잼, 땅콩잼이 있어요. 아재 개그입니다. 하셨고요. 0541님이 아버지랑 동네에 새로 생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닭갈비집에 갔는데요. 메뉴판에 치즈살이 2.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읽고 치즈살이 2.0 달라고 하시는데 센스 있게 사장님이 버전업 해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한참 웃었네요. 치즈살이 2.0으로 읽으면 안 되네.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2,000원에 대한 얘기 아닌가? 2,000원. 네. 그렇군요. 여보세요. 그것도 뭘. 진짜 나보다 더 핫텐데. 0211번 쓰시는 분입니다. 올해 74 김정순입니다. 정치쇼를 직장에서 항상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로서 소장님 책 읽고 조금이나마 정치 상식을 얻고자 부탁드립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 5분께 제 책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문자 읽어드린 분들께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전지적 기자 시점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니오라는 가수인가 본데요. 소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요. 4부에 오겠습니다. 이인숙의 새로운 발견 진행하겠습니다. 플랫폼 9화 4분의 3 이인숙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날이 좀 풀려서. 네, 오늘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뭔 얘기 하실 겁니까? 오늘 이제 뭐 우리 저희 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기념으로 한번 이제 대통령 인수위, 그러니까 리더십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요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수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인수위. 네, 소장님도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인수위가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언론들이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정권 인수일 것이다 이런 뭐 표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넘겨줘야 받지.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있고 네.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이제 제일 예측이 안 되는 이 사람의 방해 공작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근데 이제 뭐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어쨌든 그 이 트럼프의 이런 어떤 트럼프와의 갈등, 현 정부와의 갈등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권을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요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 핵심에 이제 몰두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원래 이제 인수위가 시작되려면 그 연방조달청에서 당선 확인증이라는 걸 발행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그 인수위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근데 그게 인수위 지원의 시작인데 이제 그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안 내주겠다고 지금 거절하고 있어서 조달 청장이. 일단 외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선거 자금이나 이렇게 네. 기존에 기부금 받은 거 이런 것들 쓰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인수위 홈페이지도 열었던 것 같은데? 네, 열었습니다. 그래서 빌드백 베터라는 지금 그 이게 이제 캠페인 구호였잖아요. 더 나은 재건이라는. 그래서 buildbackbetter.com이라는 걸 열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때문에 보면 리더십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이제 가장 우선적인 의제가 4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 경제 회복, 그다음에 인종 평등, 기후 변화 이렇게 4가지를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바이든 인수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그 테드 카우프만이라는 상원 의원 전 상원 의원인데 그 이분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81이신데. 예. 예, 이분이 72년도에 이제 바이든이 델라웨어 상원 의원 선거에 첫 출마할 때부터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핵심 측근이고요. 그렇구나. 예. 네, 그 이분은 이런 사무실 구성 또는 팀 빌딩 이런 거를 계속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나중에 부통령으로 들어갈 때도 또 부통령 인수위 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 같은 것도 상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여러 번 개정안을 내면서 예, 그 내용도 다루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인수위에 관련한 굉장히 좀 빠삭한 분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바삭. 네. 전문 용어를 쓰셨네요. 72년부터 두 분이 바이든과 이 카우프만 전 상원 의원이 네네네. 우정을 쌓아서 그러면 지금 그 50년 가까이 된 네, 건데. 지금 한 70년에서 95년, 20년 동안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야, 근데 진짜 오래 한 사람이죠. 이렇게도 쉽지 네. 않은데. 그렇죠. 네, 네. 그 두 분의 우정도 참 아름답네요. 그 지금 이제 하마평이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네. 아까 좀 전에 아침에 보니까 뉴욕 타임스에서 존 클레인이라는 이분도 바이든의 오랜 측근이라는데 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도 지금 비서실장으로 곧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서실장이 중요하죠.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비서실장이 그리고 굉장히 뭐 이제 중요합니다. 재무장관에 저희가 그냥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랄지. 워런 하면 좋겠다. 네. 그럼 이제 피바람이 죄송합니다. 피바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이 그럼요. 강해질 네. 것으로. 그다음에 뭐 노동장관은 버니 샌더스 이런 그것도 분들도 좋죠. 이름이 나오고요. 뭐 국무장관의 뭐 수전 라이스 같은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 일했던 이런 분들도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들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이라 그렇죠. 워렌이 가면 좀 많이 바뀔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이 인수위 기관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90일 또는 뭐 처음 100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쓰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또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리더가 자기의 성과를 이제 내는 거를 잘했냐 못했냐 네. 이런 걸 판단하는 척도로 쓰는 기간이 처음 100일이라고 네. 하는 거라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일 때 그때 딱 100일 동안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일종의 모델처럼 그렇죠. 됐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진실 이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제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지역하면 이제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인 거죠. 뭐 고객이 물건을 네. 산다든지 네. 뭐 네. 이런 순간인데 진실 이전의 순간은 그걸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결정하게 되는 이유를 형성하는 기간 또는 그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수위가 시작하면 인수위를 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수위를 들어갈 때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미국 인수위 체제라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미국은 1월 20일이 취임일이니까 한 70일 조금 넘게 인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방조달청이 지원만 하고 거의 후보자가 스스로 디자인을 하도록 그런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정권 인수 경험도 아직 짧고, 예, 그리고 이런 인수위가 아직은 이렇게 좀 제도화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 늘상 그 새로운 정권 출범하면 뭐 당선자는 막 일정이 엄청 바쁘고 인수위는 인수대로 막 굴러가는데 나중에 바쁘죠. 보면 인수위랑 당선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 약간 애매한 이런 상태도 많고 또 뭐 인수위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말만 무성했다가 나중에 그냥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이런 일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그렇죠. 바로 집권해서 네. 그게 상당히 힘들었던 요인 중에 그게 하나죠. 굉장히 부담이 되었다고들 되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있고 없고를 비교해 보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네. 정권 인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떤 예를 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중에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넘겨주는 아들 거 부시에서 맞나요? 오바마로 네, 넘어갈 때? 그렇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일단 두 가지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는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매끄러웠다. 그래서 부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관용을 가지고 선거 이전부터 오바마랑 맥케인 그 양 캠프에 백악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하고 정부 부처에서 동일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경제 위기 상황이랄지 안보 상황이랄지 뭐 9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브리핑을 다 해준다든가 이런 네.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진영에 관계없이 굉장히 그런 매끄러운 이제 그 인수 과정이 있었고요. 또 오바마가 또 잘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다음에 그 인수 기간 내내 워싱턴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시카고에서 계속 있으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나 장관 인선을 뭐 후보자 인선을 하거나 이런 때에만 언론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워낙 인수를 잘 받아서 그래서 그 트럼프에게 물려줄 때도 부시 정부의 선례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번 존경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하면 좋을지를 논의만 무성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으로 그 정권 수립하면 뭘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매뉴얼과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화를 하는 굉장히 그런 그 과정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예산도 정부 지원금이 2배를 썼대요.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예. 제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요. 네, 행정관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네.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청와대 처음 왔는데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랬더니 네. 옆에 있던 분이 그렇죠. 청와대는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야, 그 사람 완전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를 잘 지내야 그렇죠. 네, 시행착오 없이 바로 뭔가 할 수 대통령은 있죠. 배우는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안 같습니다. 되죠. 네. 자 그러면 인수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인수 기사가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발견 뭡니까? 그 왜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내 그 오벌 오피스 집무실의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의 명패를 놔뒀대요. The buck stops here. 스탑스 히어.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결정과 책임으로 일관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게라는 것이 있는데 꼭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이나 CEO 같은 아주 뭐 그런 엄청난 자리가 아니더라도 각자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진실 이전의 순간이 늘 있을 거거든요. 어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 맞아요. 내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 전략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맡으시거나 새로운 자리를 어딘 이동하시게 되거나 이럴 때 몸이나 마음의 근육을 거기에 맞춰서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이 찾으시는 게 좋겠다. 예. 네. 진실 이전의 순간. 네. 이게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네. 이 마이클 와킨스라는 분이 쓴 첫 번째 9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0일 동안 뭘 해야 될지를 한번 팁이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이인숙의 새로운 발견 오늘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인숙 기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 정명원의 그것 말이죠. 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 스토리 팀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방송하시고. 네. 잘 됩니까?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한국말에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럭저럭이에요.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있어요?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13일. 그렇죠. 이 시대에 청계천 평화시장의 미식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배 노동자들 이 과로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제 세계관을 바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5.18과 네. 전태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한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벌써 50주년이 됐네요. 예. 근데 이제 5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많이 안 한데.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만 15명이에요.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아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도 많았겠죠. 뭐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숨지거나 아니면 뭐 집 욕조에서 쓰러지거나 뭐 열악한 노동 조건 뭐 이런 거 못 견뎌서 억울하다 유서 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현재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택배 노동자로 추산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편리하게 새벽 배송, 뭐 총알 배송, 밤샘 배송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 그림자 뒤에는 이런 지금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목이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분들 주당 노동 시간이 평균 71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이 과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죠. 산재율도 평균 산재율보다 한 4.5배 정도 높고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로사라는 단어 자체가 후진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일하다 지금 죽는 시대에. 예. 근데 이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직접 고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네. 특수 고용 노동자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 사업자인데 계약 조건이 물량 숫자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담당 구역을 정하고 그 자기 구역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 지역 내에서 만약에 물건이 뭐 지연되거나 파손되거나 이게 다 택배 기사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숨진 이 택배 노동자들 가운데 보면 이른바 깡통 구역을 맡은 분들이 많았어요. 깡통?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던데 뭐냐면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배송 물량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하나 하려고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월급제 받는 정규직한테 줘야 되는 건데 비용이 싸니까 이런 식으로 위탁 형태를 해가지고 택배 노동자들한테 주는 택배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시장 자체가 일할 사람은 고용 노동자 일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물량을 줄 회사는 적고. 그러니까 이제 택배 노동자가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무한 책임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아파도 이제 대신 일할 사람 구하지 않으면 못 쉬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후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고 뭐 그만두려고 그래도 위약금 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그 대부분이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직접 고용된 일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힘들던데. 네,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이제 숨진 27살 장덕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업무의 특성이에요. 밤새 동안 분류 작업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 외부에 이게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에 비해서 인력을 적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숨진 이 장 씨가 태권도 4단일 때 4단이라고 건강을 했는데 일 시작하고 나서 10달 만에 무릎 통증 생기고 가슴 통증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이 만보기 보면 한 5만 보, 8시간에 5만 보 이상 찍혔다는 5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한 15kg 이상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 자체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쉬는 날이 많아지면 다음번에 일을 안 주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물품 분류 업무가 사실 문제예요. 이걸 이제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 예. 이 물류 창고에서 물품을 분류하는데 보통 한 5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동안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 물류 분류하는데 이만큼 일하고 다시 또 그 배송하는데 오후에 일하면 한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배송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2,500원? 3,000원? 네. 그 좀 부담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돌아가요? 이 중간에 보니까 6단계 정도 되던데 거기서 왜 6단계가 있어요? 이제 판매사가 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에 2곳 거치면서 거기서도 좀 가져가고 택배 회사가 좀 가져가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실은 대리점과 택배 기사 사이의 위탁 계약이거든요. 대리점에서 또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이것저것 다 떼면 한 535원, 뭐 30원 이 정도더라고요. 한 2,5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물품 파는 판매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문 접수 받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한 770원 정도 가져가고 택배회사 본사가 한 880원 가져가고 대리점이 한 230원 정도 가져가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 단계가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있다고 손치더라도 비율이 좀 문제 그렇죠. 있는데. 네. 대리점에서 가져간 수수료 비율만 해도 뭐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가져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는 고용된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저희 취재팀이 이제 녹취 파일을 하나 입수해서 들어갔더니 뭐 갑을관계예요. 업무 지시 확실히 하고 뭐 안 하면 자른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일할 사람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다쳐도 산재 신청도 못 하고 산재 신청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각서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쓰고 얼마 전에 죽은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같은 경우도 이 대필로 작성한 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네.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운송 테이프도 그러니까 쓰는 테이프 비용도 본인들이 하고 운송장 비용도 본인들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혹시 깨지면 뭐 파손한 거 물어줘라 해서 보증금 한 5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보증 보험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데 산재보험까지 반틈 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이 CJ 대한통운 이 사례처럼 아예 그냥 업체에서 이렇게 대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거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되는 말이 그 회사 사장들이 직원들한테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런 표현 또는 야 너가 해라도 일할 사람 많아.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문제 있는데. 그나저나 이제 저 택배 회사들도 그렇고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던데 좀 나아질까요? 워낙 지금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경제는 치열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단계를 거치는 구조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배송을 생각해 보면 돼요. 새벽 배송 처음에 마켓컬리가 시작할 때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때 그냥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알죠. 새벽 배송하면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상황이 있다. 근데 그 감수하고 뛰어들어서 시장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몸집들을 다 불리고 있거든요. CJ 대한통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택배비 자체도 5,000원이던 게 2,5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경쟁은 커지고 이 시장 규모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경쟁은 커지고 있고 몸집은 불리고 있고 일할 사람은 많고 이런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대책들 뭐 인력을 늘린다 뭐 심야 배송 없앤다 뭐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지속될 수 있을까 과로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어요. 뭐 정부도 지금 뭐 대책을 오늘도 내놓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리점과 이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쪽이거든요. 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가 좀 쓸데없는 거 갖고 좀 죽기 살듯이 싸우지 말고 이런 거 갖고 좀 머리 맞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33번 쓰시는 분인데요. 쇼핑몰 운영 중인데요. 택배사도 문제가 많지만 국민들 먼저 여유 있게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체건 안 하는 거 늦게 와도 괜찮아요.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많이 하죠. 6397번 서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일 배송, 이길 배송하고 운송비가 너무 비쌉니다. 메이저급 택배사와 우체국에서 요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남대현님, 저도 택배 일을 10년을 다녔는데 입술이 자주 부르트고 항상 피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택배 일이라는 게 네. 육체 노동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 노동도 필요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10명 중 9명은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하는데 그게 어떨지 알겠습니다. 자, SBS 정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0번) 저어 만든 달콤한 시사 이철희의 정치쇼. 발레리의 19절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뭔가 쿵 하는 울림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낙엽이 지니까 살아봐야 되겠고요. 바람이 부니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봐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예, 물러갈 시간입니다. 부족한 방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